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분 한 분 소개도 시켜드리고 좋은 기회도 한번 찾아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7년째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뭐 토지에서 꼬마 빌딩 뭐 여러 가지 이르기까지 종목별로 다양한 투자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을 8년 전부터는 경매 교육을 또 가르쳐 오면서 많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사실 네. 알고 있었던 네. 저 유튜브 채널이었고, 근데 대표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인연도 맺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저희 여의도맨션 스튜디오가 그나마 작은 곳은 아니라서 다행인데 오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왔어요. 자, 누굽니까? 저희 직원분, 사무실 식구분들인데요. 네. 너무 교수님하고 찍는다니까 너무 팬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채권자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가시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같은 직원분들이 같이 오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네. 그럼 다들 부동산에서는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예, 뭐 한 10개 이상 받으셨고. 와. 예, 그리고 단기 임대 뭐 여러 가지 또 투자 많이 하셨고. 예. 다들 뭐, 10개 이상 받았다는 건 경매로 받았다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야, 오늘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주로 성공 재테크 아마 부동산 그리고 경매 쪽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선 부동산에 네.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경매 얘기가 자꾸 끼어들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들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청약. 뭐 이건 되면 뭐 대박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매. 이거는 뭐 모르는 건 아닌데 돈이 없으니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왠지 큰 싸움 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경매인데 맞습니다. 이 경매를 한번 빠지신 분들은 야, 이게 정말 큰 기회들이구나 해서 야, 이거를 엄청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신 분 중에서 경매로 좀 한 재테크 하셨다는 분 중에 가장 성공 사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신 분 있을까요? 저희 회원님이신데 이름 거론해도 되는지. 저는 상관없는데 본인이 전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회원님이 저희하고 인연이 되신 지는 한 6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몇 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이죠. 강서구의 가양역, 가양역에 한 200m 거리 되는 거기 경매물건 방 99개짜리 고시원 건물을 낙찰 받았어요. 그게 월세만 6,125만 원이 나오거든요. 방이. 월세가 6,125만 원. 네, 방이 99개인데 73억 5천에 낙찰 받았어요. 우와. 이게 몇 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토지부터 해가지고 뭐 공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산을 불려가면서 6개월 전에 이런 결과를 낳고 또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좀 탑이셨던 것 같아요. 가장 압도적으로. 네네. 그분은 그 몇 천만 원에서 70 몇 억짜리 그 고시원이라고 네네. 하는 그걸 매입할 때까지 그렇게 자수성가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오늘 이성재 교수님 이 성공 재테크 기본적인 인트로만 들어도 우리가 나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서울 부동산, 특히 뭐 수도권도 일부 포함해서요. 뭐 전 고점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직 내 집 장만을 주저하셨던 분들은 좀 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미 늦은 건지 아니면 뭔 소리냐? 지금도 옥석 잘 가리면 아직 더 기회 많다. 어느 쪽이세요? 우리 교수님 방송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거꾸로 궁금한 게 교수님은 정말 다양한 분들의 견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시점에서 교수님의 생각을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진행 뭔가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되치기로 질문을 보내고 본인의 성공 재테크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네 생각은 뭔데? 야,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네요. 이런 민감하고 미묘한 질문은 피해간다. 여기서부터 진리를 얻게 되네요. 얼굴이 흥분해지네요. 뭐 저도 제 입장을 계속
뭐 몇 차례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상급지라고 불리우는 가장 선호하고 가장 사람들이 어디 사세요? 라고 했었을 때 어디 삽니다. 라고 하면 어우 좋은 데 사시네요. 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맞아요. 그런 동네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더 가깝습니다. 네. 그 이유들 제가 여의도 맨션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언급들 말고 원래 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 뭐 중국이나 뭐 다른 거 다뤄야 될 게 많아서 미처 못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로 그 근거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PIR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내 소득으로 집장만 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네네. 그걸 딱 보면 많은 언론에서 조망하는 게 한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뉴욕보다 비싸다. 네. 뭐 런던보다 비싸다. 프랑스 파리보다 비싸다. 뭐 어디보다 비싸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그것도 한번 진단해 드린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이번 기회 주신 덕분에 네네. 왜 저한테 기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 PIR로 집계했었을 때 문제가 PIR로 뭘로 집계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집계하는 걸 어떤 방식의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10맵부터 20맵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일단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한테 다들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그 글로벌 대도시를 비교했었을 때 서울이 더 비싼 건 맞잖아요. 기간이 더 길게 걸리니까요.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 소득으로 그 부동산을 구매했다라고 했었을 때와 뭐 아주 단적으로 미국 할게요. 미국으로 내가 내 소득으로 그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했었을 때 뭘 구매한 거냐? 그거를 또 차이가 있어요. 국가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맥락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부동산 관련 법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민들도 손해본 적이 참 많은 사례가 있는데 LA 지역 외곽에 사시는 분인데 나대지를 그 하나 이제 임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건물을 올렸어요. 건물을 올려서 당분간 쇼핑몰 비슷한 걸로 쓰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다 건물을 분명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쓰고 싶은 기간이 다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한국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 주인 따로 있을 때 있잖아요. 경매 다 전문가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법정이상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땅 주인 위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진 사람이 하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한인 교포분도 대표적으로 한국 생각하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건물 지어놨으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 다 해서 이 건물 너한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산다고 했으니 저 사람한테 땅값은 얼마 건물값은 얼마 이러려고 했는데 왜 나의 건물은 아무것도 안 쳐주냐. 미국은 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무엇인가를 살 때는 그 땅을 기반으로 한 권리만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위에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떤 순간에 어떤 케이스에는 0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지 지분에다가 그 아파트 실체, 실물 있는 걸 같이 카운트해서 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범위가 국가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약간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의 사용권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한 번 주택을 구매하면 그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일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증손주뿐만 아니라 계속 대대손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통으로 사는 국가는 당연히 그 가치를 많이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IR 가지고 여러분 단순히 제가 그렇다고 PIR 기준으로 우리가 싸다 제가 이렇게도 얘기 안 했고 비싸다 그렇게도 얘기 안 한 이유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단순히 한국 부동산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급지는 더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양극화의 추세로 점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걸 제가 왜 계속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성공 재테크는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의 소중한 의견 들으셨죠? 네. 상급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님 생각,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이분들은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고민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 정례적으로 마라톤 세미나라는 걸 하거든요. 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찾아드리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서울 부동산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어떤 매물도 동일한 게 없어요. 네, 예. 삼성전자 주식 하나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건 똑같은 거니까 바꿔도 되지만 네. 대표님이 가지신 부동산 뭐든 저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층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라톤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열어드리는데요. 네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몇 차례 있었었냐면 네네. 지지난번 마라톤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물건 들고 제가 얼마 있고요,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 거 봤고요, 두 가지 물건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하길래 네. 저 네. 이광수 형님, 그다음 한문도 교수님, 네. 그다음에 뭐 김광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의견 그거는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더 낫고 그래요 왜요 하면서 다 디스커션해서 어딜 추천해 드렸어요. 네네. 만약에 그때 그분이 그거 샀으면 벌써 몇 억 건졌는데 야, 그쵸. 얼마 전에 또 마라톤 세미나 또 오신 거예요. 왜요? 왜 오신 거야? 네. 아니면 뭐 나한테 고맙다고 뭐 인사를 해도 그랬더니 그때 또 주저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그건 이미 또 가격이 올라서 못 샀고요. 네. 다시 다른 걸 또 한번 여쭤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좀 그분에게 굉장히 결례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또 그때 샀을까? 그렇죠. 그게 참. 근데 우리 교수님이 딱 보기에도 그런 사례가 많군요. 너무 많아요. 네. 저희도 이게 하루에 보통 한 14분 정도를 상담을 하는데 네. 야, 똑같은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안 해보셨다면 빨리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느끼고 배우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까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70억 네네. 가까운 자산가가 되신 분. 네네. 그분은 항상 성공했나요? 아니면 어땠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그때 매도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한 2년, 3년 걸려가지고 되게 어렵게 팔았는데 그건 거의 수익이 안 났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네. 순탄하게 네. 모든 부동산을 수익을 내면서 가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험 없이 경제적 자유로 올라오신 분들은 없다. 완벽하게 성공해서 오신 분들은 없다. 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부동산을 자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아니면 나는 전업으로 부동산 전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정말 주식시장하고 똑같더라고요. 살 때마다 성공한 분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결국 어느 순간인가 나도 전문적인 식견과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네. 뭔가 경험도 쌓아야 되고 A부터 Z까지 혼자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머릿속으로 경매책 이 책 잘 썼는데 이걸로는 네. 절대 안 된다. 그건 기본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 맞습니다. 실물은 다르다. 그 얘기를 진짜 딱 교수님이 네. 딱 또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네. 볼까요? 앞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여기 답을 써주셨으면서 네. 뭘 네. 그러는데 이 생망 이번 생은 망쳤다라고 네. 외치는 현대 네. 젊은 세대들의 소외감이 걱정이 되시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수중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네.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야,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네. 저도 여의도 맨션에서 이런 정도 수준의 자금만 가진 분에게 네.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아파트 얘기 나오면 보통 몇 억 뭐 이상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얘기 같거든요.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게 남의 얘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 질문을 좀 정해봤는데요. 3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 리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도 펀드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건너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공부가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고 네. 사실은 경매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경매로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분이라고 해서 건물이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빌라가 지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또 이렇게 땅이 쬐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그런 걸 낙찰받아가지고 뒤에 계신 분은 그 땅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때로는 1,000만 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물론 공부를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3천만 원으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3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갭 투자 정도? 네.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3천만 원 갭을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네. 하여간 다양한 방법은 경매 시장에 사실 있긴 하다. 아. 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6개월 만에 1억 5천 번 친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경매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저건인가요? 네. 서울이네요. 네네. 1,000만 원이라서 저는 저기 네네. 아 누가 땅끝 해남 가셨구만 했는데 네. 중량구 중화동에 네네. 5층에 502호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502호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예, 낙찰가가 나오죠. 예. 2억 151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입찰자도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네. 실제로 저 가격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거를 일주일 만에 매도를 했는데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사실은 약간의 권리 분석 공부를 조금 했어야 가능한 투자 물건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등기부 현황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땐 네. 이제 뒤에 보시면은 대항력인 임차인보다 먼저 앞서 받아가는 저 압류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예, 부산진 세무서라든지 저기 또 뭐 어디 국세청 같은데요. 네. 저기 어디 또 압류는 또 어디 기관 같은데 저런 데가 앞서서 먼저 받아가는 것들을 먼저 받고 남는 돈을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낙찰된 금액의 100% 이분이 1억 9천을 다 받는다면은 문제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는데 네. 요게 먼저 받아가는 돈이 한 100만 원인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조사가 안 된 사람들은 입찰을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조사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인수하면 되네. 이거 시세 한 2억 8천 정도는 되는데 네. 이거 난 조사했으니까 들어가야지 해서 많이 안 들어올 걸 알고 저렇게 낮게 써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권리 분석해서 내가 네네. 추가로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하면 온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네네.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안전한 물건으로 바뀐 다음에 나는 이만큼의 차익 실현으로 시세에 맞게 팔 수 있겠네. 그 계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야. 근데 실제로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2억을 어떻게 냈느냐. 네. 저렇게 내가 확실히 돈 벌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네. 우리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을 신용대출. 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걸 받은 아니면 거죠. 심하면 카드론 같은 걸로 한 거예요? 카드로는 아니었고요. 네. 예. 그냥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을 4천을 네. 받아가지고 네. 그 5천만 원으로 입찰가 가격 내고 네. 나중에 이 물건 담보로 또 추가 대출 한 80%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잔금 처리를 한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그 기간이 짧았으니까 신용대출을 받은 이자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았겠네요. 절대 크지 않죠. 사실 이 정도의 수익이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뭐 카드론 대출 같은 걸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죠. 아유, 그런 네네. 뭐 정말 공격적인 얘기를 여기서 서슴지 않고 하시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요. 저도 이 친구한테 놀라운 게 이분이 이런 물건을 한 8개를 조사를 해갖고 온 네. 거예요. 8개를 조사해갖고 와가지고 몇 개는 폐차했는데 한 3개 바로 낙찰받아가지고 3건을 다 일주일 뭐 하루 열흘 만에 다 매도를 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야.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대전 사는 친구인데요. 네.
저희 사무실이 교대 쪽에 있는데 그 근처에 네. 낙성대로 이사 오셨어요. 난 전업한다. 네. 전문 투자로. 네. 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네. 할 수 있는 게 경매고 부동산에서는 그 네네. 대표적인 방법들 중에 네네. 그 대표적인 실사례 하나를 네. 물건 가지고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저런 물건 분석해가지고요. 실제 내가 현장에서 투자를 해보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합니까? 야, 이게 사실 갑자기 한숨을 네. 쉬고. 왜냐면 이게 너무 경매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 약간 좀 오늘 이해했는데 내일 또 이해 안 되고 요게 요런 분야예요, 또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꼭 저희 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경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성격이나 생각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어려운 채널도 있고 쉬운 채널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를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쓱 그냥 보세요.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들리는구나.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아. 예, 이게 어렵게 책 보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채널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리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네. 본인들이 그래도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네네. 간간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냥 난 저 공부 힘들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요즘은 나이 드니까 잘 들어오지도 않고 네네. 당신 찾아가서 당신한테 추천받으면 안 되냐. 야. 그리고 수수료 일부 떼줄게. 네네. 그거 말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의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당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어떤 계약금이라 그럴까요? 시작하는 비용을 좀 적게 출발하는데 나중에 명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개입할 어떤 개연성에 대한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달라는 대로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거기서 오는 분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의뢰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된 상태에서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확 와닿았습니다.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의도 멘션뿐만 아니라 많은 뭐 네. 경제를 다루거나 심지어 아주 전문적인 재테크 채널에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투자 의견 나름대로 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결국 최종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훈수 두는 사람의 의견까지 보고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이지. 네. 나중에 당신이 뭐 그런 거는 네네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는 본인이 일정 수준 지식을 반드시 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또 우리 댓글 중에 분명 안 좋은 댓글 달 겁니다. 박 교수는 교수식이나 돼서 이 경매나 추천하고 말이지. 아니 전 세계에 다 있는 제도를 이거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이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이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이걸 정말 너무 한쪽 선입견으로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려요. 네. 특히 뭐 앞으로 인구 감소까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네네. 뭔 소리냐? 그렇다고 뭐 지방이 없어지냐?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네. 지방 투자 물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네.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낙찰받을 수 있는 비율도 좀 좋은 기회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지방 물건으로 투자하면 안 되나요? 지방이 계속 이대로 머무를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시더라도 저기 보시면은 가장 인구 유출 1위가 부산하고 대구 지역이었었는데 예. 인구수가 빠지는 거 물론 안 좋지만 집에 대한 어떤 수요와 관련된 것들은 이 가구 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당연히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보더라도 부산 대구 보시면은 이 가구 수가 오히려 25년, 30년까지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서울입니다. 당연히 서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잠깐 여러분 잠깐 맛을 볼 수 있는 물건은 충분히 있다. 예, 또 특히 그 와중에도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또 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더 하나 제안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텐데요. 구미 지역 있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기업이 많이 빠지면서 네.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특정 지역 말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중개사 사장님들한테도 중개사장님이 갑이에요. 임차 맞춰주는데 그냥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복비를 2달치 줘야 돼. 이야. 야, 6개월만 살다가도 2달치 줘야 돼. 예.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럼 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구미도요, 너무 재밌는 게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보면은요, 빌라가 네. 21개, 25개가 거래가 됐어요. 매매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시장에 안 주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3천만 원만 이렇게 낙찰이 돼요. 예. 아니 나는 그럼 4,5천원만 팔아도 한 1,000만 원에도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자꾸 우리가 아파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폭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직원분도 네. 예, 전라도 쪽에 네. 무슨 회사죠? 조선소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 개를 낙찰받아서 세를 지금 잘 놓고 있는데요. 전세왕, 전세왕. 월세왕. 월세왕. 아, 네, 월세왕.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네. 네,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 땅끝 마을에 가도요. 네. 조선소 바로 옆에 네. 주변에 인프라 아무것도 없는데 네. 거래가 한 달에 5개씩 8개씩 찍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야. 심지어 가격이 물론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네. 내리지도 않아요. 네. 근데요, 월세 수익률이 좋으니까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임차 수요도 활발하다 보니까 충분히 된다. 소액으로도 그런 건데는 지방을 이런 시장이랑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아니, 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자주 된다니까 다시 환매했었을 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그러면 네. 뭔가 조선소 앞에 있는 특정 빌라 그러면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수요 끊기면 이건 진짜 돈 묶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거제도에 저희 또 우리 교육생분 중에서 거기에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이제 AI가 많이 발달하면서 기계로 조금씩 대체가 되고 있고 네. 퇴직하시는 분들은 매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신규로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거제도가 거가대교 생기면서 많이 힘들어졌는데 네. 뿐만 아니라 또 회사 사정이 또 그렇다 보니까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제도는 좀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비하면서 관찰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요번에 구미가 많이 어려웠다가 정부의 어떤 지원책 때문에 네. 3,000명 정도가 2달 전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또 약간 다가구에 또 이제 인원이 막 채워졌어요. 그렇군요. 네, 좀 채워져서 좋기는 한데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옥석들이 있거든요. 네. 잘 좀 두렵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좀 상의하면서 도전해 네. 보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드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분들에게 단기간에 네. 나름대로 추가적인 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거제는 좀 그렇지만 전남을 대표하는 월세의 여왕 어떻습니까? 전남은 아직까지 괜찮나요? 아직까지 문제 없다고. 아, 본인 물건에 대해서 저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하여튼, 네, 역시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네. 여의도에 이렇게 조그만 스튜디오를 그냥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유튜브를 하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야, 이 여의도라는 곳이 세상에 이거 크지도 않은 곳인데 사실은 제가 큰 척 했지만 월세가 어마어마하더래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낼 거면 그냥 내 돈 해가지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식산업센터 이거 그냥 하나 사서 들어갈까? 이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추천해주신 부동산 업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저야 다시 그걸 되팔아서 할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고 사용하고 있다가 되팔 수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이 근처가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친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며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고 네. 있거든요, 지금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지어지는 데도 있지만 네. 지어져서 지금 자금 납부가 안 되고 어려워서 경매 나오고 공매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이제 한 3개월 후 정도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물건이 나오면 네. 실제로 공실도 너무 많고 네. 월세도 뭐 50만 원? 네, 뭐 이렇게 근데 그마저도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낙찰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거예요. 대충 예상하면 어느 밴드에서 고민을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칸에 뭐 한 3억의 분양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은 한 1억 정도의 우와. 낙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저는 부동산을 판단하는 또 이제 입장에서 냉정한 입장이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네. 사실은 또 교수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들어갈까? 네. 이 기회에 지금 근데 이제 또 이게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중요한 건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교통 인프라가 가까운 것부터 채워질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런 곳들은 빨리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1억이든 8천이든 7천이든 막 낙찰이 되어지고 뭐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세놔도 문제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왕성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시세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교수님 빠져듭니다. 그리고 건물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편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시공사가 그래도 메이저면 뭐 먼저 거기에 관심을 둬라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시공사가 탄탄한 곳이 당연히 더 좋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프라를 갖추면서 형성되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네. 그냥 좀 너무 소규모 지식센터가 또 있고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이 화물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차를 대고서 수레로 넣어가지고 화물을 실어서 수레로 우리 사무실까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는 아예 차가 들어가요. 통으로요? 네, 통으로 들어가서 차가 올라가 5층에서 서 네. 우리 사무실 앞에 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짐을 내릴 수 있어요. 요게 또 그 와중에 그걸 또 선호합니다. 1층에서 내려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또 끌고 가고 무겁잖아요. 근데 바로 5층 우리 사무실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런 게 확실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여의도 인근에 가까운데도 그런 말씀 주신 그래도 관심 둘 만한 지식산업센터가 꽤 있습니까? 네. 여의도는 일단 갑자기 발을 빠지는 것 같아요. 교통 인프라를 떠나서 네. 입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여의도는 뭐 고민할 게 없죠. 여의도 근처도 그런 고민할 때가 그럼요.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교통이랑 가까운 거. 기왕이면.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인프라가 조금 입주자들의 편의성이 배려된 거. 그렇죠. 코로나 때보다 요즘 내수 경기는 솔직히 안 좋다는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먼저 저희 1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주고 가시죠. 진짜로 한 1,000만 원밖에 없다.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3천도 아니고 3천 모으려면 난 3년 걸려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기 임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단기 임대? 이 단기 임대가 저도 사실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원래 살려고 갔다가 가족들이랑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나왔어요. 근데 놀리기 아까워서 단기 임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연락이 오고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단기 임대라면 도대체 얼마까지 단기로 보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33M2, 리브앤이에요. 이런 숙박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네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500에 얼마짜리를 빌려가지고 납부하고도 한 달에 뭐 한 70 정도?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꼭 추천하는 이유가 이 플랫폼이 내가 따로 광고를 안 해도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도 깜짝 놀란 게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예약이 막 들어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걸 왜 안 해요? 사실 저는 제가 응대하고 답변하고 이게 하루에 한 5분 정도? 그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도 저는 그걸 통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또 수익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풀빌라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로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것들 또 경기 외곽이나 춘천 이런 데 가면 좀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거든요. 예, 한 뭐 여기 진짜 계시네요. 춘천에서 우리 얼마에 빌렸죠? 900에 60만 원에 단독주택을 빌렸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죠? 다 떼고 한 100만 원 좀 넘게. 네, 다 떼고 1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간단한 응대 5분 정도. 네. 실제로 저희 그 회원님 중에 대기업에서 20년째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대기업에서 시간을 안 주지 않습니까? 네. 엄청 일을 많이 해야 예. 되잖아요. 그걸 쪼개서 하는데도 지금 3개나 운영합니다. 어. 처음에 하나를 운영하고 청소도 본인이 안 해요. 그렇죠. 네, 다 맡깁니다. 예.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거, 투자하는 건 하루에 5분, 10분인데 예. 한 첫 번째 물건이 한 50만 원 벌렸어요. 예. 사떼고 보떼고. 네. 두 번째는 70만 원. 세 번째는 80만 원 법니다. 이게 일단 해보면 여러분들 좀 적게 벌리더라도 그러면 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장이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잘 골라줘요. 아니 적게 벌리는 게 아니라 실제 네. 투자 금액이 9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벌면 이게 예를 들어서 9달이면 원금 회수 플러스 그다음부터는 완전 순이익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적게 벌리는 거예요. 100만 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단기 임대는 제 주변 사례를 하나 알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네. 이건 저는 실제 깔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경복궁 근처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습니다. 이름 아시죠? 알죠, 알죠. 그 기와집. 토속 땡. 네, 네. 네. 거기 주차장이 저 뒤에 잔뜩 있어요. 워낙 네.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근데 그 주차장 있는 그곳 뒤쪽에 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이 다 합쳐서 7평, 10평 안 되는 것 네, 같아. 네. 그런 집인데 그거를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 네, 네. 그분이. 어떤 분이. 그래서 낙찰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그분 진짜 단기 임대 초고수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네. 그거를 제 친구가 우리나라 한옥 그 건축의 대가거든요. 네네.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네. 그 10평 조금 안 되는 듯한 그거를 한옥으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입구도 한옥 문에다가 안에도 전통 한옥으로. 네. 그래서 제 친구는 뭐 돈도 많고 우리나라 한옥 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성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 미안한데 네네.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에는 한옥이라는 것도 그래도 운치가 있고 이게 있는데 좀 옹색하고 그럴 것 같다. 네네네. 여기 또 집을 열고 나오면 주차장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냥 해주세요 해서 네네. 그냥 해드렸대요. 네네. 네. 그런데 와 이분이 정말 고수인 게 그 한옥에 그 조그만 그 딱 한 칸 정도 있는 방 한 칸 정도 있는 걸 네. 단기 임대로 네. 외국인들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복궁 광화문 인근이니까 외국인들이 잠깐 한옥 체험하기 너무 좋고 그들이 생각하기엔 경복궁역에서 멀지 않네? 네. 그러면 최고네 이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또 외국인들은 국내 시세를 몰라서 그런지 그분이 좀 많이 받으시더만. 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네. 한 달에 본인이 투자한 그러니까 1억 조금 넘게 그 네. 한옥으로 유지 보수하느냐라고 한옥은 좀 비싼 게 네,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하려고 투자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한옥으로 유지 보수할 때는 국가가 또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돈 들어가면 몇 천만 원 안 되고 네네. 그 몇 천만 원도 6개월 안에 다 뽑았더라고요. 아, 그 뒤부터 완전히 순이익인 거예요. 야. 역시 청소하는 아주머니 같은 사람 쓰시나 봐. 그분도 150만 원 준다고 하던데. 하여튼 네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봤는데 네네. 아 제가 그 사례를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 단기 임대 시장이 있었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본격적인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토지, 빌라, 아파트, 공장, 꼬마 빌딩, 지분 투자, 재건축 투자, 숙박 시설에 이르기까지 제일 좋은 투자처는 어디에 있는지 본인의 17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주신다고 했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